저 떠돌이를 거둔다고요? 그것도 곤장을 대신 맞으시고요. 관아 마당이 술렁이었습니다. 역병이 번지고 약 한 첩이 목숨값이 된 세상 사람들은 남의 일에 끼어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약방 살림을 쥔 안방마님, 그 집 지혜로운 시어머니가 사람들 틈을 가르며 앞으로 나섰지요. 곤장대 앞엔 누더기 옷을 걸친 떠돌이 약신 부름꾼이 묶여 있었습니다. 약재를 훔쳤다는 누명 하나로 손목은 밧줄에 짓눌려 벌겋고 얼굴엔 흙먼지가 말라붙었습니다. 아이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꼭 맞아도 된다는 사람처럼 고개만 낮춘 채 이를 악물고 있었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아이를 한번 바라보더니 곤장대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사람이다. 죄가 있다면 내가 대신 받겠다. 사람들은 미쳤다 노망났다 수군거렸지만 시어머니는 치맛자락을 걷고 곤장이 떨어질 자리를 스스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선택이 훗날 어떤 결말을 불러올지 그 누구도 몰랐지요. 몇 해가 흐른 뒤 그 떠돌이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곤장대 앞에서 시작된 인연 덕분에 아이는 마침내 누명을 벗고 사람을 살리는 손으로 인정받아 왕실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그 손이 닿는 곳마다 병든 기운이 가라앉고 사람들의 입에 신통한 약손이 오르내리면서 아이는 끝내 큰 부를 이루게 되지요. 하지만 묻겠습니다. 대체 시어머니는 그날 무엇을 보고 등을 내주었을까요? 모두가 도둑놈이라 손가락질하던 그 아이에게서 어째서 혼자만 사람을 살릴 손을 알아본 걸까요? 그 답은 사람들이 잠든 밤, 불 꺼져야 할 약탕방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그 아이의 손끝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등이 아니라 내 마음이 찢어졌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곤장대 앞에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살고 싶다는 말조차 사치였다. 역병이 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의 값이 바닥으로 떨어진 때였다. 약방에서 약재가 사라졌다고 하면 누가 진짜 훔쳤는지 따질 겨를도 없이 가장 만만한 목을 잡아당겨 죄를 씌웠다. 떠돌이인 나 같은 놈에게는 변명할 권리도 증명할 방법도 없었다. 사람들은 내가 누더기를 입었다는 사실만 보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다. 도둑은 도둑처럼 생겼다는 눈빛이었다. 나는 사실 약재를 훔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을 했다 한들 누가 믿어주겠는가. 억울함을 외치면 외칠수록 구경꾼의 입꼬리는 더 올라갔다. 오히려 조용히 이를 악물고 있는 편이 내 스스로의 마지막 체면을 지키는 길이라 여겼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맞아 죽는 게 덜 무서웠다. 무서운 건 내가 도둑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한 번 찍히면 평생 도둑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약방 안방마님, 사람들이 살림을 잡아먹는 호랑이라고도 하고 그 집의 진짜 기둥이라고도 부르던 그 여인. 나는 그분을 그날 처음 제대로 보았다. 비단 치마가 고운 게 아니라 발걸음이 이상하게 단단했다. 사람들 틈이 갈라지는 것처럼 길이 났고 그 길 끝에 내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손목을 먼저 보았다. 밧줄에 쓸린 상처와 굳은 살, 손톱 밑에 박힌 검은 때. 그때 내 마음속엔 오히려 더 큰 절망이 올라왔다. 이제 내 손까지 더럽다고 욕하겠지. 그런데 시어머니는 욕을 하지 않았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곤장대 앞으로 나섰고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내 사람이라 불렀다. 그 말 한마디가 내 귀에 들어오는 데에 한참이 걸렸다. 너무 믿기지 않아서 내 머리가 먼저 거부했다. 시어머니가 등을 내놓는 순간 관아 마당의 공기가 바뀌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내가 맞는 걸 구경거리로 삼던 사람들 입이 반쯤 벌어졌고 포졸들조차 눈치를 보며 손이 느려졌다. 그래도 관아는 관아다. 절차라는 이름으로 곤장은 떨어지려 했다. 시어머니는 울거나 빌지 않았다. 대신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세를 낮췄다. 그 모습이 내게는 이상한 보호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맞는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나는 목숨을 건졌다. 아니, 목숨만 건진 게 아니라 더 큰 짐을 떠안았다. 시어머니가 나 때문에 등을 내준 순간부터 나는 이미 빚을 진 몸이 되었다. 관아를 나오며 사람들은 내 뒤통수에 대고 온갖 말을 던졌다. 저 떠돌이가 대체 뭐라고.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안방마님도 눈이 삔 게지. 그 말들은 내 살을 베는 칼 같았지만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의 나는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관아가 아니라 약방에서 시작됐다. 약방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내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다. 마당 한쪽에 놓인 장작더미, 허름한 광, 찬바람 들어오는 행랑구석. 그 어디가 내 자리일지 바로 감이 왔다. 며느리는 얼굴에 웃음이 없었다. 웃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를 손해로 계산하는 눈이었다. 나는 그 눈을 많이 봐왔다. 떠돌이에게서 사람들은 늘 계산부터 한다. 먹는 양이 얼마나 되나, 말이 얼마나 말썽을 부리나, 빼먹을 건 없나. 며느리의 눈도 그 계산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감싸지도 며느리를 꾸짖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나를 거둔 게 동정인지 장난인지 아니면 정말 무슨 속셈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시어머니는 관아에서 나를 볼 때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손을 봤다. 손을 본 사람은 처음이었다. 사람들은 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 자식인지, 왜 떠도는지부터 물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 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보았다. 그날 밤 나는 행랑 구석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등에 곤장을 맞은 시어머니가 안채에서 신음 한번 하지 않는 것도 이상했고 며느리가 부엌에서 쿵쾅거리며 내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섬뜩했다. 나는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누명을 벗은 게 아니라 누명 하나를 더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떠돌이란 원래 그렇다. 어디에 있어도 의심이 먼저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왜 나를 거뒀을까? 왜 하필 곤장까지 대신 맞았을까? 그 답이 아주 빠르게 찾아올 줄은 그때의 나는 몰랐다. 다음 날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약방 마당에 구린 연기 냄새가 돌기 시작했으니까. 탕약이 타는 냄새였다. 그리고 그 냄새는 내 배고픔을 자극하는 냄새가 아니라 내 과거를 끌어올리는 냄새였다. 떠돌이 시절 겨울 산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살리려고 물 끓이고 껍질 다리고 불 조절하던 그 밤의 냄새.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냄새가 계속 나면 오늘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나는 아직 아무도 내 손을 믿지 않는 자리의 사람이었다. 내가 나섰다가는 도둑이 약까지 건드린다는 말이 돌아올 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참고 또 참으려 했다. 그럼에도 내 코끝은 자꾸 약탕방으로 향했다. 마치 누군가 내 목덜미를 잡아 끌듯이.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나를 다시 죄인으로 만들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꿀지 이제 곧 갈리기 시작한다. 탕약이 타는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새벽 공기 속에서 그 냄새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약방 사람들 누구든 알고 있었다. 오늘 약은 망했다. 오늘 약을 기다리던 사람은 운이 없으면 죽는다. 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목구멍이 먼저 말랐다.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길바닥에서 배운 살리는 냄새와 죽이는 냄새의 차이가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갈라졌기 때문이다. 약방 사람들은 내게 일을 시킬 때마다 물은 여기까지, 장작은 저기까지처럼 경계선을 그었다. 특히 약탕방은 아예 금줄이었다. 며느리는 내 그림자만 스쳐도 얼굴이 굳었다. 내가 솥뚜껑 근처로 가면 마치 내가 손끝에 독이라도 묻혀온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떠돌이의 손은 더럽고 떠돌이의 눈은 훔칠 것부터 찾는다는 게 그 집 사람들의 상식이었다. 그 상식이 내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내 발은 자꾸 약탕방 쪽으로 끌렸다. 내 몸이 아니라 내 기억이 나를 끌고 갔다. 떠돌이로 살던 시절, 겨울비 맞고 쓰러진 노인을 살려낸 건 좋은 약재가 아니었다. 산에서 주운 껍질과 마른 뿌리, 그리고 불을 세 개가 아니라 바르게 다루는 손이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약이라는 건 재료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살리려는 마음이 불길의 성질을 바꾼다는 걸.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긴 내 길바닥이 아니라 남의 집이었다. 남의 솥을 만지는 순간 나는 다시 도둑이 된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많이 겪어왔다. 어디서든 내가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손을 뻗으면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는 의심이었다. 그 의심이 자라면 누명은 다시 내 이름이 된다. 그래서 나는 버텼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모른 척하려 했다. 그때 안치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처음엔 화가 섞인 고함이었는데 곧 울먹임으로 바뀌었다. 망했다는 말이 몇 번이나 들렸다. 탕약을 다리는 솥에서 뚜껑이 덜컹거리는 소리, 급하게 불을 키우는 바람에 아궁이에서 퍽 하고 터지는 소리, 약재를 뒤집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조급했다. 조급한 손은 약을 살리지 못한다. 조급한 손은 약을 태운다. 나는 이를 꽉 물었다. 나서면 끝장이다. 그런데도 내 속에서는 자꾸만 한 문장이 올라왔다. 오늘 약을 기다리던 사람은 죄가 없다. 해가 떠오르기 전 며느리는 탕약 항아리를 이불로 감싸 안고 사랑채 쪽으로 숨기듯 옮겼다. 본래는 관아에 올려야 할 약이었다. 역병 환자들이 관아에 모여 있고 약방은 관아의 명으로 약을 다려보내는 처지였다. 그런데 약이 망가지면 벌이 떨어진다. 벌보다 무서운 건 소문이었다. 그 약방 약이 사람 잡는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었다. 며느리에게 그건 자기 체면의 사형 선고였다. 나는 며느리가 떠난 뒤에야 약탕방 문 앞까지 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가 더 진해져 있었다. 탄내와 쓴내가 섞인 냄새, 하지만 그 밑바닥엔 아직 약재의 살아있는 향이 남아있었다. 완전히 죽은 약이면 냄새부터 시체처럼 눅눅해진다. 이건 아직 되살릴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문고리를 향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 관아의 곤장대가 번쩍 떠올랐다. 다시는 거기 서지 않겠다고 나는 어제 피 묻은 공기 속에서 맹세했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날 밤까지 나는 버텼다. 낮에는 시키는 일만 했다. 물을 길고 장작을 패고 약방 마당에 쌓인 재를 치웠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고. 하지만 해가 지고 약방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고 며느리의 발소리가 안치에서 멀어지자 내 안에 어떤 것이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벌을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약탕방으로 들어갔다. 약탕방 안은 어둡고 뜨거운 냄새만 남아 있었다. 낮에 쓰던 솥은 그대로였다. 뚜껑을 여니 표면에 검은 막이 얇게 끼어 있었다. 불이 너무 셌다는 증거였다. 나는 먼저 불씨를 확인했다. 불은 약을 다리는 게 아니라 약을 다스리는 것이어야 했다. 불길이 살을 태우듯 사납게 올라오면 약재는 성질이 뒤집힌다. 나는 숨부터 골랐다. 그리고 솥 아래 남은 숯을 꺼내 불을 죽이고 물을 새로 길어와 탕의 농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쓴맛이 폭발한 탕에는 덮는 재료가 아니라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때 내 눈에 약재 찌꺼기함이 보였다. 며느리가 버리려던 것들. 껍질, 대가리, 뿌리의 끝동, 향이 빠진 마른 줄기. 남들은 쓰레기라 불렀지만 나는 떠돌이 시절 그걸로 사람을 살렸다. 나는 찌꺼기 중에서도 향이 남은 껍질 몇 조각을 골랐다. 쓴맛을 죽이는 게 아니라 쓴맛의 성질을 돌려 세우는 데 쓰는 껍질이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불을 낮춰 오래 달여야만 나오는 단맛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내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손끝이 조용했다.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들키면 끝이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다. 내 손이 아니라 내 양심이 움직이고 있었다. 탕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건 솥에서 올라오는 김의 냄새가 바뀌면서였다. 탄내가 먼저 빠지고 약재 고유의 향이 맨 위로 올라왔다. 나는 국자 끝으로 한 모금 떠서 혀끝에만 대보았다. 아직 완전하진 않았다. 하지만 확실히 죽이는 맛은 아니었다. 살리는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문지방이 삐걱하고 울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국자도 멎었다. 눈을 돌리니 며느리가 서 있었다. 달빛이 며느리 얼굴을 비췄는데 그 표정이 사람이 아니라 칼 같았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주 낮게 내 이름을 불렀다.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곤장대 앞에 내가 되었다. 손에 쥔 국자가 갑자기 남의 죄증처럼 무거워졌다. 며느리는 내가 솥을 만졌다는 사실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나 있는 눈이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은 단순한 수습이 아니라 이 집안 권력의 목을 건드리는 일이라는 걸. 며느리가 크게 소리를 내면 시어머니도 약방 식구도 포졸도 달려올 것이다. 그럼 나는 다시 도둑이 된다. 아니, 이번엔 더 무서운 말이 붙을 것이다. 약에 손댄 놈. 사람을 죽이려 한 놈. 그건 곤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먼저 꺾였다. 살려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의 눈빛이 이미 판결을 내려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며느리가 한 발 다가오며 손을 들었다. 손바닥이 아니라 빗자루 같은 분노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솥뚜껑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를 때리든 말든 손만은 엎지르지 않게 하려는 몸짓이었다.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나는 도둑이 아니라 살리려는 사람이었다고 스스로에게라도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무겁고 흔들리지 않는 발소리. 약방의 공기가 달라졌다. 며느리의 숨이 잠깐 멈추는 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들기도 전에 알았다. 그 발소리는 안방에서만 난다. 곤장 맞은 등을 숨기며도 사람을 눌러 세우는 걸음. 시어머니의 발소리였다. 시어머니는 문턱을 넘으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다만 약탕방 안의 냄새를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그 한 번의 숨으로 시어머니가 이미 절반은 알고 있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며느리의 분노가 잠깐 주춤했다. 그 순간이 무서웠다. 시어머니가 내 편이면 며느리는 더 독해질 것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이면 나는 그 자리에서 끝이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검고 거친 손. 이 손이 오늘 밤 내 죄가 될지 내 길이 될지 이제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내가 예상했던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조용히 솥뚜껑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마치 내 몸이 아니라 솥 안에서 살아나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 시선이 내 심장을 더 세게 뛰게 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나를 관아에서 거둔 건 불쌍해서가 아니었다. 오늘 밤 같은 순간을 이미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시어머니는 약탕방 문턱에서 한 발도 더 들어오지 않은 채 먼저 내 얼굴이 아니라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들켰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힌 장독을 열 때처럼 결국 이 냄새가 나오는구나 하고 확인하는 눈이었지요. 나는 그 눈빛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화를 내면 어떻게든 맞춰볼 수 있는데 저렇게 조용히 판단을 끝낸 얼굴은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요. 며느리는 내 등을 때리려 들었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시어머니를 향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속은 칼이었습니다. 내가 약탕방에 들어와 솥을 훔쳐보았고 약을 건드렸고 잘못되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마치 내가 이미 죄인인 것처럼 정리해 올렸습니다.
그 말 사이사이에 떠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끼어들었습니다. 떠돌이는 원래 그런 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은 채 숨도 크게 못 쉬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억울함이 곧 죄가 되는 세상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는 소뚜껑 쪽으로 몸을 조금 더 틀었습니다. 내가 맞아도 상관없으니 솥을 엎지르지 않게 하려는 몸짓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내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누명을 벗겨준 시어머니 앞에서 나는 또다시 도둑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아주 짧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만. 대사는 그것뿐이었는데 약탕방 공기가 그대로 붙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딱 닫히고 내 심장도 같이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솥뚜껑을 손끝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뜨거움이 어느 정도인지 불이 어느 결인지 이미 손끝에서 감을 재는 사람처럼. 그리고는 국자도 들지 않고 숟가락도 쓰지 않고 그저 내 앞에 놓인 작은 종지에 탕 한 모금만 떠서 입술에 댔다가 아주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찰나가 내겐 한 해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 하나가 내 운명을 갈라놓을 테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칭찬도 꾸지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 쪽으로 고개만 돌려 마치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듯 담담히 말했습니다. 약방에서 밤마다 소란을 일으키면 관아 귀에 들어가고 관아 귀에 들어가면 약방은 죽는다고. 그러니 오늘 일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그 말은 겉으로는 약방을 위한 말이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의 목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알아채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분노를 꺾기 위해 내 편을 들지 않았고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며느리를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약방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를 눌렀습니다. 누구도 대꾸할 수 없는 명분이었지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내게도 같은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본 일은 아무도 모르게 묻어야 한다고. 내가 약을 살렸는지 망쳤는지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누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약방의 얼굴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그 말이 서러웠습니다. 내 손이 사람을 살렸든 말든 나는 여전히 이름 없는 그림자라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나를 살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공을 내세우는 순간 며느리의 칼이 내 목을 노릴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잠깐 보았습니다. 관아에서처럼. 그리고는 나에게 아주 작은 심부름을 하나 시켰습니다. 젖찌꺼기 하면서 향 남은 껍질만 골라 따로 담아두어라. 그건 명령이었지만 내게는 신호였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안다는 신호.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 다만 드러내지 말라는 신호. 그날 이후 나는 약방에서 2번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는 떠돌이였고 밤에는 솥뚜껑 아래에서 조용히 숨 쉬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나를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약탕방 근처는 더더욱 금지했고 내게는 장작과 물과 재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탕약은 그 뒤부터 살아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아로 들어간 약이 환자들의 열을 내렸고 사람들은 약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칭찬을 받으며 어깨가 올라갔고 시어머니는 그 칭찬을 말없이 받아주었습니다. 나는 그 칭찬이 며느리에게 쌓일수록 내 속이 더 쓰려졌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침묵을 떠올리면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떠돌이였고 이 집안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내게 준 살아남는 법은 이것 하나였으니까요. 지금은 공을 숨겨라. 너는 아직 약방의 이름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란 간사해서 칭찬이 달면 의심도 자랍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부터 탕약을 다리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약탕방 문틈을 오래 바라보고 약재 찌꺼기함을 괜히 뒤집고 내가 장작을 패는 소리에도 귀를 세웠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떠돌이에게 죄를 씌우던 그 눈빛과 같은 결이었으니까요. 내가 모르는 손이 있다는 공포, 그리고 그 공포가 곧 질투로 바뀌는 순간을 나는 여러 번 봤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약을 심하게 망쳐놓고 자리를 비우거나 일부러 물을 너무 많이 붓고 오늘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가 문틈으로 훔쳐보았습니다. 나는 그 덫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약은 사람 목숨이었고 나는 이미 한 번 손을 댄 사람입니다. 한 번 살리는 손이 된 사람은 다시 외면하는 순간부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덫이 깊어질수록 내 밤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 반드시 들킨다. 들키는 순간 며느리는 도둑이 아니라 살인자로 나를 만들 것이다. 시어머니도 매번 나를 감싸줄 수는 없다. 관아에서 대신 맞은 곤장이 한 번이지 두 번이면 약방 전체가 무너진다. 그러니 시어머니의 지혜가 필요한 건 오히려 지금부터였다. 드러내지 말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뜻 드러낼 때를 내가 만든다는 뜻이.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낮에는 며느리의 칭찬을 그대로 받게 두고 밤에는 나에게만 약재 찌꺼기를 조금씩 남겨두었습니다. 남들은 몰랐지만 약방의 판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잘난 척할수록 더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만이 커질수록 넘어질 때도 크게 넘어지니까요. 나는 그걸 느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살린 탄약이 결국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시어머니는 이미 계산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마침내 약방 때문에 한양에서 온다는 정갈이 붙던 날 내 인생이 다시 한번 곤장대 앞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방문은 약방을 살릴 마지막 줄이었고 동시에 며느리가 나를 영원히 묻어버릴 마지막 칼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며느리의 덫은 더 교묘해지고 시어머니의 판짜기는 더 차갑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의 덫이 완성된 건 한양에서 정갈이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파발이 뛰어와 약방 대문에 붙인 글 한 장. 한양에서 높은 분이 내려오니 역병 상황과 약방의 탄약을 점검하겠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약방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 하나 들어오는 일인데도 그건 손님이 아니라 재판관이었습니다. 칭찬이면 약방이 살아남고 눈밖에 나면 약방이 끝장나는 자리. 며느리는 그 글을 보는 순간부터 숨을 얕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분주한 척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끝이 자꾸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걸 며느리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놀라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약재 창고 문을 열어 약재의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약탕방 아궁이의 재를 만져보며 불길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부터 점검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쟁 전에 갑옷을 여미는 장수 같았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데 눈빛은 이미 그날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한양 손님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시어머니가 기다리던 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때를 내 편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내게 처음으로 부드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독이 든 꿀처럼 달콤한 말이 먼저 들어오면 뒤에 칼이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며느리는 내게 이번만큼은 내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공을 인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손을 빌려 자기 목숨줄을 이어 붙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된다는 말로 내 목을 동시에 조였습니다. 들키면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뜻이었지요.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며느리는 내게 다시 도둑의 이름을 붙일 테니까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곤장까지 대신 맞아가며 나를 거둔 날을 떠올리면 내가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약방은 겉으로는 잔칫집, 속으로는 도살장이었습니다. 마당엔 깨끗한 멍석이 깔리고 약탕방 주변은 쓸고 닦여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번들거림 아래엔 긴장과 공포가 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약재를 고르면서도 자꾸만 틀렸고 물의 양을 재면서도 자꾸만 넘쳤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며느리 뒤에서 소리 없이 고쳐야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더 잘이 아니라 티가 안 나게였습니다. 약이 좋아지는 건 괜찮지만 누가 고쳤는지 냄새가 나면 안 됐습니다. 그게 시어머니가 내게 준 규칙이었고 내 목숨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규칙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살 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내가 약을 완성해 놓으면 며느리는 그 약을 안채 깊은 곳으로 옮기며 나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약탕방에서 나가라, 우물가에 가라, 장작을 더 패라. 내 손이 더 이상 약 근처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양 손님이 오는 전날 밤 며느리는 내게 가장 무서운 일을 시켰습니다. 내일 올 약은 오늘 밤에 미리 다려두자. 원래 탕약은 갓 다려야 성질이 살아있는데 그걸 미리 다리자는 말은 내 손을 지금 이 밤에 확실히 써먹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시에 내일은 내가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내일은 내가 입을 열기 전에 내 입부터 막겠다는 뜻. 그 밤 나는 약탕방에서 내 손으로 가장 고운 탕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약재가 아니라 좋은 순서로. 쓴맛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게 불을 낮추고 향이 날아가지 않게 뚜껑을 지키고 탕이 사람의 속을 덮어주게 하는 시간으로. 솥은 살아났고 약향은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내 마음 한쪽에는 이상한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시어머니도 기뻐하시겠구나. 그런데 완성된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기뻐하는 눈이 아니라 오히려 겁먹은 눈이었습니다. 내 손이 너무 확실해서 이제는 숨길 수 없겠다는 공포. 며느리는 그 공포를 곧바로 결심으로 바꿨습니다. 며느리는 내 팔을 잡아 끌어 약재 창고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땀 냄새가 난다. 손님 비위 상한다. 너는 여기 들어가 있어라. 말은 그럴듯했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걸렸습니다. 그 소리는 곤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나는 창고 안어둠 속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내 손끝이 아직도 약향을 품고 있는데 그 향이 갑자기 죄증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릴 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며느리는 떠돌이가 또 일을 벌였다고 말할 테니까요. 나는 그저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약향을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 손이 내 목을 조르는구나. 하지만 세상은 악한 쪽으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한양 손님이 오는 날 아침 약방 마당이 들썩이는 소리가 창고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발소리의 무게가 달랐고 말의 높낮이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손님을 대감이라 불렀지만 나는 그 호칭이 더 무서웠습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누명을 더 쉽게 씌우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탕약을 한 모금 삼킨 뒤 갑자기 방 안을 가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약을 달인 자가 누구냐?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약방 안에 거짓말들이 동시에 숨을 멈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창고 안에서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덫이 완성됐다는 것도 시어머니의 판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도. 며느리는 그 질문에 자기 이름을 내밀 것이고 시어머니는 그 거짓말이 얼마나 멀리 갈지 끝까지 보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참교육은 거짓말이 가장 달콤한 순간에 무너질 때 가장 통쾌하니까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저 문이 열릴 때 나는 죄인으로 끌려나갈지 아니면 진짜 손의 주인으로 드러날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곤장으로 시작한 이 판이 어디까지 뒤집힐지. 창고 안은 숨이 막힐 만큼 눅눅했고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약향이 오히려 나를 더 미치게 했지요.
내 손으로 살려낸 탕약이 밖에서 대감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을 텐데 정작 나는 그 향만 맡으며 죄인처럼 갇혀 있으니 세상에 이런 억울함이 또 있을까요? 며느리는 분명 내 이름을 지워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있었다는 흔적까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런데 바깥 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칭찬이 나올 때의 웅성거림이 아니라 숨이 한꺼번에 멎는 소리. 누군가가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 옷자락이 바닥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한양 손님의 목소리가 낮아지는 소리. 그 목소리는 화려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분노할 때는 고함보다 낮은 목소리가 먼저 나오니까요. 이 약을 달인 자가 누구냐? 그 한마디에 약방 전체가 얼어붙는 게 창고 안까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늘 그랬으니까요. 겉으로는 단정하고 말은 공손하고 속으로는 남의 숨통을 잡아주는 사람. 남의 공을 빼앗는데 주저함이 없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밀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소리로 나는 며느리의 거짓말이 오래가지 못할 걸 직감했습니다. 질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양 손님은 단번에 답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묻는 방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확인할 때의 방식이었습니다. 무엇을 넣었느냐, 불을 어떤 결로 보았느냐, 쓴맛이 올라올 때 무엇으로 눌렀느냐 같은 겉핥기로는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처음엔 또렷했을 테지만 질문이 길어질수록 분명 떨렸을 겁니다. 나는 그 떨림을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늘 디테일에서 무너지니까요. 그 순간부터 내 공포는 두 겹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며느리가 무너질 공포, 다른 하나는 그 무너짐의 잔해가 결국 나에게 쏟아질 공포. 며느리가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 발악으로 나를 물어뜯을 게 뻔했습니다. 떠돌이가 약을 훔쳐 만졌다, 밤마다 몰래 들어와 탕약에 손을 댔다, 사람을 해치려 했다 같은 말들로요. 며느리는 살기 위해서라면 나를 살인자로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자물쇠는 단단했고 내 목소리는 문 밖으로 나가도 비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 뜻밖에도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이 집에서 불리던 방식, 그 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는 며느리도 포졸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나는 그걸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존재를 공식적으로 꺼내는 건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늘 나를 숨겨야 산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어둠 속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가 나를 꺼낸다는 건 이제 숨김이 끝나고 드러냄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창고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는데 그중 하나가 특히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발은 빠르고 가벼운데 시어머니의 발은 느리고 무겁습니다. 곤장을 맞은 뒤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걸음.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열어라. 대사가 길지 않았는데도 그 한마디가 자물쇠보다 단단했습니다. 잠시 뒤 쇠가 맞부딪히는 소리,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며 쏟아져 들어오는 빛. 나는 순간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버티던 눈에 바깥의 등불빛이 너무 밝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빛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약방 사람들은 숨을 삼키고 있었으며 한양 손님은 내 쪽을 보지도 않은 채 내 손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느끼자마자 본능적으로 손을 감추려 했습니다. 내 손은 투박하고 거칠고 상처투성이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꽉 놓치지 않겠다는 힘으로. 마치 숨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떠돌이는 늘 먼저 엎드립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같은 말이 튀어나오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손이 내 어깨를 더 단단히 눌렀습니다. 그 손길엔 이상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곤장 자국이 아직 남아있을 그 손이 내게는 방패처럼 느껴졌지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나는 약방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뒤집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양 손님이 며느리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이었으니까요. 내가 다렸다면 내 손은 왜 그리 깨끗하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의 마지막 남은 기세가 무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이 깨끗한 손끝에서 들통나는 순간. 참교육은 늘 그렇게 시작됩니다. 가장 당당하던 사람이 가장 사소한 증거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부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기서 끝내지 않으려는 눈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너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던 세월을 오늘 이 자리에서 되돌려 놓으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양 손님도 같은 눈이었습니다. 진짜 달인자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짓을 뿌리째 뽑는 판결을 내리려는 눈. 이제 나는 선택지 하나만 남았습니다. 입을 열어 내 손이 했던 일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떠돌이답게 침묵 속에 묻힐 것인가. 그런데도 내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세상이 나를 살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큰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의 손이 내 어깨에서 조금 내려와 내 손등을 짧게 눌렀습니다. 꼭 지금이다라고 말하듯이. 나는 그 압력 하나로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곤장을 대신 맞은 이유는 오늘 같은 날 내 손이 떨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먼저 세상과 맞서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입을 열게 됩니다. 내가 약탕방에서 했던 일, 며느리가 덫을 놓았던 밤들, 그리고 왜 내가 들켜도 멈출 수 없었는지. 그 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며느리의 죄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 거짓으로 바뀌게 될 테니까요. 다음 단계에서 그 거짓의 대가가 어떻게 사이다처럼 터지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판을 완성하는지 내 인생의 가장 통쾌한 날이 시작됩니다. 내 입이 열리던 순간 약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더는 살려달라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다. 내 손이 왜 거칠어졌는지, 왜 밤마다 솥 앞에서 떨면서도 멈추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려는 사람의 자세였다. 한양 손님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손과 숨을 보고 있었다. 사람을 신문하는 눈이 아니라 약을 만드는 사람의 결을 확인하는 눈이었다. 그 시선이 오히려 나를 붙잡아줬다. 거짓말은 목소리를 꾸미지만 진실은 숨을 꾸밀 수 없다는 걸 그분은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약재를 훔치지 않았다는 말부터 꺼내지 않았다. 그 말은 너무 흔했고 떠돌이의 억울함은 늘 묻혔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내가 왜 약탕방 문을 열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말했다. 며느리가 태운 탕약이 관아로 들어가면 그 약을 기다리던 사람이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것. 탕약은 잘못 따르면 효험이 없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을 뒤집고 열을 더 올려 사람을 더 빨리 무너뜨린다는 것.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내 목이 날아가더라도 솥을 살리려 했다는 것. 나는 그걸 설명하며 내가 넣은 것과 뺀 것을 길게 늘어놓지 않았다. 오히려 불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말했다. 쓴맛이 폭발할 때 불을 세게 하면 약재 성질이 뒤집히고 그때는 귀한 약재도 독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불을 낮췄고 물을 갈아 탕의 농도를 풀었고 버려진 껍질 몇 조각으로 약의 기운을 다시 잡아 세웠다고.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내 말을 끊고 내 말을 비틀고
나를 다시 도둑으로 만들려는 목소리였다. 나는 며느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았다. 한양 손님이 아니라 시어머니였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자신이 진짜로 두려워한 건 진실이 아니라 약방의 권력이 어디로 기울지였으니까.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담담하게 며느리의 숨통을 조이는 질문 하나를 던졌다. 내가 저 아이를 창고에 가둔 자물쇠는 어디 있느냐? 며느리의 얼굴이 한 번에 굳었다. 약이 아니라 자물쇠. 사람을 묶는 물건이 먼저 나왔다. 그 질문 하나로 약방 사람들 눈빛이 바뀌었다. 약을 잘못 따린 실수는 변명할 여지가 있지만 사람을 가둔 일은 변명할 수 없다. 며느리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만 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이어서 한마디 더 얹었다. 내가 떳떳했다면 왜 숨겼느냐? 그 말은 며느리의 목에 걸린 매듭을 더 당겼다. 한양 손님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분은 며느리를 향해 더는 약의 비법을 묻지 않았다. 대신 가장 잔인한 확인을 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며느리의 손은 깨끗했다. 물 한 방울에 손이 갈라진 적도 뜨거운 김에 데인 적도 없는 손. 그 손이 탕약을 다렸다는 말을 믿을 수는 없었다. 반대로 내 손은 한 번 펼치자마자 모든 말이 끝났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엔 잔상처가 겹겹이 올라와 있었고 손톱 밑엔 약재의 빛과 재가 섞인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손이 부끄러워 움츠러들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손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래, 이 손이다라고 확인하듯이. 여기서부터 참교육이 시작됐다. 며느리는 궁지에 몰리자 더 독하게 나왔다. 떠돌이가 밤마다 약을 훔쳐 만졌다. 관아에 올릴 약을 망치려 했다는 식으로 내 손을 살리는 손이 아니라 해치는 손으로 바꾸려 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며느리에게 칼이 되었다. 한양 손님이 낮게 말했다. 약을 망치려 했다면 너는 왜 그 아이를 창고에 가두고도 관아에 알리지 않았느냐? 그 질문은 며느리의 논리를 통째로 무너뜨렸다. 누군가 사람을 해치려 했다고 믿었다면 가장 먼저 관아에 알렸어야 한다. 그런데 며느리는 관아에 알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들키면 자기 거짓이 드러나니까. 그 순간 며느리의 말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자백이 되어버렸다. 그때 약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다. 아까까지만 해도 며느리 편에 서서 나를 떠돌이로 보던 사람들까지 며느리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며느리가 지켜온 건 약방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었고 내가 지키려 한 건 체면이 아니라 사람 목숨이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는 그 시선 변화가 무서우면서도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떠돌이로 살며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나를 믿는 눈이라는 것.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내공을 드러내어 며느리를 망신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오히려 한양 손님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의 손이 진짜인지 지금 여기서 가장 쉬운 것으로 가려주십시오. 그 말은 며느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말처럼 들렸지만 실은 가장 확실한 심판을 청하는 말이었다. 쉬운 것으로 가린다는 건 핑계를 없애겠다는 뜻이니까. 좋은 약재가 아니라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으로. 그 기본에서 이기면 변명은 끝이다. 한양 손님은 잠깐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 같은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똑같은 물로 기본 다림을 만들어 오라. 약재를 자랑하지 말고 불과 물로만 승부하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질렸다. 화려한 약재로 겉을 꾸미는 건 할 수 있어도 기본에서 갈라지는 건 손끝의 진짜 결이니까. 반면 나는 오히려 가슴이 내려앉았다. 기본은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법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숨을 곳이 없었다. 오늘은 정말로 내 손 하나로 내가 살아야 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내 옆으로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사람들 눈에는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내게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다. 겁먹지 마라. 내 손이 한 사람을 살린 적이 있다면 오늘은 10사람도 살릴 수 있다. 대사는 짧았지만 곤장보다 뜨거운 말이었다. 나는 그 말에 속으로 대답했다. 시어머니, 제가 오늘 이기면 이제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닙니까? 그리고 내 심장은 약탕방 아궁이처럼 천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기본 다림이라는 가장 단순한 시험이 어떻게 며느리의 오만을 박살내고 내 누명을 통쾌하게 벗겨주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판 위에서 어떤 마지막 한 수로 며느리에게 사이다 같은 벌을 내리게 되는지 모든 것이 결정된다. 기본 다림 승부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시시해서 오히려 잔인한 시험이었다. 약방에서야 늘 좋은 약재 타령을 하지만 진짜 실력은 결국 불과 물을 다루는 손끝에서 갈린다. 특히 역병이 도는 때엔 더 그랬다. 약재가 귀하면 귀할수록 남은 찌꺼기와 맹물 같은 기본탕으로도 사람 속을 달래야 하니까. 한양 손님이 똑같은 물로 기본 다림을 내렸을 때 약방 사람들 대부분은 그게 나를 살리려는 판인지 며느리를 죽이려는 판인지 몰랐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변명 자체를 없애는 참교육이었다. 좋은 약재 탓도 운 탓도 못하게 만드는 가장 공정한 칼날. 며느리는 먼저 움직였다. 그런 사람은 늘 그렇다. 소리부터 크게 내고 불부터 크게 키운다. 아궁이에 장작을 쑤셔넣고 부채질을 요란하게 하며 기본이야말로 속도가 생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급했다. 물은 펄펄 끓어 넘칠 듯했고 솥뚜껑은 들썩였다. 겉으로 보기엔 능숙해 보였다. 약방 사람들 중 몇은 그 소리에 속아 넘어갔다. 역시 며느리님이야. 하지만 나는 그 소리에 결을 들었다. 급한 불은 물을 끓일 뿐 다림을 만들지 못한다. 불이 센 만큼 기운이 고르게 퍼지지 않고 맥이 끊긴다. 기본 다림은 사람 속을 달래는 맥을 뽑아내야 하는데 며느리는 그 맥을 스스로 끊고 있었다. 나는 반대로 움직였다.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먼저 솥을 달구지 않았다. 물을 올려두고 불씨를 작은 것으로 나눠 은근하게 살렸다. 아궁이 앞에서 나는 눈을 크게 뜨지 않았다. 귀를 먼저 열었다. 물이 끓기 직전 내는 숨소리, 거품이 올라왔다 내려가며 바뀌는 높낮이, 솥뚜껑 아래로 김이 모이는 속도. 그 소리들이 하나로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다. 그때 다림은 한 번 살아난다. 나는 그 한 번을 기다렸다. 며느리는 기다림을 비웃는 눈이었다. 나를 보며 떠돌이가 뜸 들이다 날 샌다고 중얼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에서 이기는 사람은 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시간이 지나자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며느리 쪽은 김이 거칠고 날카로웠다. 끓는 소리가 폭발하듯 튀었고 솥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텁텁하게 바뀌었다. 물이 아니라 열만 남는 냄새였다. 반면 내 솥은 조용했다. 끓는 소리가 크지 않게 하지만 끊기지 않게 이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 숨이 고르게 돌아오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불을 아주 조금 더 죽였다. 며느리처럼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았다. 기본 다림에서 뚜껑을 자꾸 열면 중요한 기운이 먼저 날아가고 남는 건 뜨거움 뿐이다. 며느리는 초조해져 뚜껑을 여러 번 열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물은 더 거칠어지고 마음도 더 조급해진다. 조급함은 다림에 그대로 묻는다. 그게 참교육의 시작이다. 사람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사람의 성미가 먼저 드러나는 법이니까. 마침내 가져오라는 명이 떨어졌다. 2그릇이 한양 손님 앞에 놓였다. 며느리는 자신있게 내밀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자기가 가장 먼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망했다는 걸. 한양 손님은 먼저 며느리의 그릇을 들었다. 한 모금 입에 머금는 순간 표정이 변했다. 크게 화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 침묵 하나가 며느리의 목을 조였다. 말로 꾸짖는 것보다 가치가 없다는 판정이 더 아프니까. 그 다음 내 그릇이었다. 한양 손님이 한 모금을 삼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눈치로 먼저 느꼈다. 숨이 한 박자 늦게 쉬어지고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풀리는 느낌. 기본 다림이란 원래 맛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편안함이 있어야 한다. 내 다림은 바로 그 편안함이 있었다. 한양 손님은 그릇을 내려놓고 내 손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 손은 불을 이기는 손이 아니라 불과 타협할 줄 아는 손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꺼졌다. 자기가 지키려 했던 체면이 단 한 모금의 물 앞에서 꺾였기 때문이다. 그때 며느리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떠돌이가 밤마다 약을 훔쳐 같은 말을 다시 꺼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의 말을 끊었다. 시어머니는 고함을 치지 않았다. 대신 관아 사람들 앞에서 딱 한 가지를 꺼냈다. 창고 자물쇠와 열쇠, 그리고 며느리의 손으로 쓰인 약재 출납 기록. 며느리는 내가 훔쳤다고 주장한 약재가 사실은 며느리 이름으로 빠져나갔다는 기록을 시어머니가 이미 쥐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다. 시어머니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내게 도둑 누명을 씌운 이유가 약재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자기 손이 모자라서였다는 걸. 그래서 떠돌이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걸. 시어머니는 그 증거를 모아 오늘을 기다렸다. 곤장까지 대신 맞은 건 나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죄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날에 한 방에 끝내기 위한 긴 판짝이었던 것이다. 한양 손님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이미 판결은 끝났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약을 속이고 사람을 가두고 떠돌이에게 누명을 씌워 목숨을 담보로 거짓을 한 죄로 포졸 손에 붙들렸다. 포승줄이 며느리 팔을 감는 소리가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소리로 들렸다. 그동안 내 손목에 남아있던 밧줄 자국이 그 소리와 함께 한 겹씩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며느리는 끌려가며 마지막까지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았다. 거짓말이 무너진 뒤의 비명은 그냥 소음일 뿐이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누명도 벗겨졌다. 한양 손님은 내게 이제 너는 도둑이 아니라 약손이라고 선언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관아가 찍어둔 도둑의 낙인을 떼어내는 판결이었다. 나는 그 순간에야 제대로 숨을 쉬었다. 내 목숨을 죄의 이름으로 묶어두던 매듭이 풀린 것이다. 하지만 참교육의 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장 통쾌한 장면은 마지막에 온다. 시어머니는 내 앞에 조용히 서서 관아에서 내게 씌우려 했던 도둑의 장부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약방 사람들, 관아 사람들, 한양 손님 앞에서 그 장부를 찢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길게 울렸다. 그건 내 신분의 끈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시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내가 곤장을 대신 맞은 건 내 등을 지켜주려 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지켜주려 한 거다. 대사는 짧았지만 그 한마디가 내 눈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의 길은 이미 정해졌다. 한양 손님은 나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역병이 도는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손은 어디서든 필요하니까. 나는 떠돌이로 살던 내가 이제는 왕실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더 믿기지 않은 건 그 시작이 내 손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등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곤장대 앞에서 한 번도 내 편이 없던 세상에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끝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한양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약방에서 겪게 되는 마지막 파문 며느리의 처벌이 약방과 마을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끝까지 나를 숨겨야 했다고 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누가 봐도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로 이어질 것이다.
내가 한양으로 발탁된다는 말이 떨어지자 약방 안은 축하가 아니라 공포로 가득 찼다. 축하할 사람은 시어머니뿐이었고 나머지는 각자 계산이 먼저였다. 누구는 떠돌이가 왕실로 간다는 말이 마을에 퍼지면 자기들도 덩달아 덕을 볼 거라 생각했고 누구는 며느리가 끌려간 집이라는 낙인이 약방에 붙을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모든 계산이 한 가지로만 보였다. 이제야 나를 사람으로 부르면서도 정작 그동안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죗값을 치를 생각은 없다는 얼굴들이었다. 며느리는 포승줄에 묶인 채 끝까지 발악했다. 내 이름을 부르며 도둑이라는 말을 다시 꺼내려 했고 자기 죄를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 약방 사람들까지 끌어들였다. 다들 알고 있었잖아. 저 떠돌이가 밤마다 약탕방을 들락거린 거. 그러면 진실이 흐려질 거라 믿는 눈이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나서서 한 문장으로 며느리를 꺾었다. 며느리가 무엇을 해명하려 하든 이미 사람을 가둬 입을 막고 공을 빼앗은 순간부터 며느리의 말은 변명이 아니라 죄의 덧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꾸짖는 대신 약방 사람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시선이 더 무서웠다. 그건 오늘부터 누가 내 편인지 정리하겠다는 눈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기서 참교육을 며느리 하나로 끝내지 않았다. 나는 그걸 느꼈다. 며느리는 칼끝이고 칼자루는 따로 있다는 걸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내게 누명을 씌울 수 있었던 건 며느리 혼자 힘이 아니라 약방 안의 묵인 때문이었다. 내가 물 길러 올 때마다 뒤통수로 침뱉던 하인, 내가 장작을 패다 손을 베어도 재수 없다던 사람들, 내가 약향을 맡기만 해도 눈을 흘기던 이들. 그들의 입은 오늘만큼은 조용했다. 왜냐하면 한양 손님이 아니 그날 이후로 알게 된 그 감찰은 사람을 가리는 눈을 가졌기 때문이다. 거짓을 만든 사람뿐 아니라 거짓을 키운 사람도 냄새로 알아차리는 눈. 시어머니는 그들의 침묵을 놓치지 않고 약방의 규칙을 새로 세웠다. 겉으로는 단순했다. 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 앞으로 약재 출납과 탄약 과정은 모두 기록으로 남긴다. 하지만 그 말은 곧 다시는 누명과 가로채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었다. 약방 사람들 얼굴이 굳었다. 기록은 죄를 숨기지 못하게 만든다. 특히 떠돌이에게 누명을 씌워 편하게 살던 사람들에겐 기록이 가장 두려운 법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약방 안채 문턱을 넘지 않고도 안방의 공기가 내 쪽으로 움직이는 걸 느꼈다. 시어머니가 나를 불러 안채로 들이지도 않았다. 대신 내게 작은 꾸러미를 건넸다. 비단이나 돈이 아니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딴 게 아니라고 아는 사람처럼 시어머니는 약재를 주었다. 왕실로 가면 누가 내 편이 되어줄지 모르니 기본을 잃지 말라고. 사람을 살리는 손은 재료로 뽐내는 게 아니라 순서와 불과 마음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다. 떠돌이로 살던 나는 늘 살아남기만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내게 살리는 삶을 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무너질 뻔한 순간은 따로 있었다. 마당 한쪽 사람들이 떠난 뒤 시어머니가 혼자 앉아 등을 만지며 숨을 고르는 장면을 보았을 때였다. 곤장 자국이 아직 남아있었고 그 자국이 나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게로 떨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물러나려 했다. 내 존재가 그분의 상처라는 걸 견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 발소리를 알아차렸는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나를 붙잡는 말을 던졌다. 내가 부끄러워하면 내가 맞은 곤장이 헛된다. 그 한마디에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숙이면 시어머니의 선택을 내가 모욕하는 게 되어버리니까. 며칠 뒤 한양으로 떠날 준비가 시작됐다. 그 과정이 또 하나의 굴곡이었다. 떠돌이는 떠돌이답게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왕실로 발탁된 떠돌이는 끝까지 시기와 소문이 따라붙는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나를 친한 척 불렀고
어제까지 나를 도둑이라던 입이 오늘은 복 있는 놈이라 했다. 나는 그 말들이 더 싫었다. 혀 하나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세상에서 나는 그들의 혀를 믿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어머니의 등만 믿기로 했다. 말이 아니라 상처로 증명한 사람. 그 사람이 내게 준 길만. 그리고 떠나는 전날 밤 시어머니는 내게 마지막으로 왜 나를 거뒀는지에 대한 힌트를 흘렸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관아 마당에서 시어머니가 내 손목을 먼저 봤던 이유를 아주 짧게 남겼다. 손목에 밧줄 자국이 깊으면 그 사람은 맞아도 도망치지 못한 사람이다. 도망치지 못한 사람은 대개 남을 버릴 줄도 모른다. 그 말이 내 뒤통수를 세게 때렸다. 시어머니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거뒀다. 누군가를 살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류의 인간을 시어머니는 알아본 것이다. 이제 남은 건 한양길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진짜 사이다는 며느리 처벌이 아니라 내가 왕실로 올라가서 내 손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뒤집는 순간에 완성된다. 왜냐하면 그곳엔 나 같은 떠돌이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손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험이 성공하는 순간 나는 단지 누명을 벗는 것을 넘어 시어머니가 대신 맞은 곤장갑까지 통째로 갚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 그 왕실의 시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한번 참교육을 만들어내는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도망이 아닌 소환이었다. 하지만 소환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는 도망보다 훨씬 무거웠다. 떠돌이에게 한양은 먹을 것이 많은 곳이 아니라 눈이 많은 곳이었다. 사람이 많은 만큼 시선이 많고 시선이 많은 만큼 억울함도 더 빨리 굳어지는 곳. 나는 시어머니가 싸준 보퉁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걸었다. 그 안엔 돈보다 무서운 것이 들어있었다. 내가 살아온 증거, 내가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이 손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약속 같은 것들. 왕실로 들어가는 문턱은 관아 곤장 때보다 조용했다. 조용해서 더 무서웠다. 고함이 없는 대신 규칙이 있었고 규칙은 칼처럼 사람을 베었다. 나는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누더기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어도 내 몸에 밴 떠돌이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 얼굴보다 내 출신을 먼저 물었다. 저 아이는 어디서 왔느냐? 어느 댁의 종이었느냐? 어찌 감히 저런 손이 안으로 들어오느냐? 말은 낮았지만 그 말들이 내 귀에는 모래알처럼 거칠게 박혔다. 며느리에게서 듣던 말이 더 곱게 포장돼서 돌아온 것뿐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곧 시험이 붙었다. 왕실로 들어오려면 실력을 증명하라. 그 말은 공평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덫이었다. 실력을 증명하는 순간부터 누군가는 내 실력을 뺏고 싶어지고 누군가는 내 실력을 부정하고 싶어진다. 나는 시어머니가 왜 내공을 숨기라고 했는지 그때 뼈저리게 이해했다. 여기서는 잘하는 것보다 잘하는 걸 들키는 것이 더 위험했다. 잘하면 올라가지만 너무 잘하면 찍힌다. 그리고 찍히면 떠돌이는 다시 떠돌이가 된다. 시험의 내용은 의외로 간단했다. 화려한 궁중 약재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남들이 비웃을 만한 남은 찌꺼기와 말라비틀어진 뿌리끝, 향이 빠진 껍질 몇 조각. 이걸로 다려보아라. 그 말 속엔 분명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내가 정말 신통하다면 이런 걸로도 해보라는 조롱, 그리고 못하면 바로 쫓아내겠다는 협박. 나는 그 순간 약방에서의 내 밤들이 떠올랐다. 며느리가 버리려던 것들로 내가 탕을 살렸던 날들. 내 손은 원래 좋은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늘 남이 버린 것으로 남이 포기한 것을 살려왔다. 그러니 이건 내게 불리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장 익숙한 전장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시험 그 자체가 아니었다. 시험을 지켜보는 눈들이었다. 그중 가장 날카로운 눈이 있었다.
나를 데려왔던 그 한양의 감찰이 아니라 왕실 안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자들. 저 떠돌이가 들어오면 내 자리가 흔들린다는 눈빛. 약방의 며느리 눈빛과 똑같았다. 사람은 자리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누명을 떠올린다. 저 아이가 뭘 훔쳤다, 규칙을 어겼다, 독한 것을 넣었다 같은 말이 이미 혀끝에서 준비되는 게 느껴졌다. 나는 입을 다물고 손으로만 대답하기로 했다. 떠돌이의 말은 잘려나가도 떠돌이의 손은 남는다. 시어머니가 내게 가르친 방식 그대로였다. 나는 불을 올리지 않았다. 먼저 물을 올리고 그 물이 내는 숨소리를 들었다. 궁 안의 아궁이는 약방의 아궁이보다 훨씬 좋았다. 하지만 좋은 아궁이는 오히려 사람을 망친다. 불이 잘 올라오니 욕심이 불을 키운다. 나는 욕심을 눌렀다. 끓을 듯 말 듯 가장 사람 숨에 가까운 결을 만들었다. 그리고 껍질을 넣는 순서를 지켰다. 향을 먼저 올리지 않고 속을 먼저 눕히는 순서. 쓴맛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게, 단맛이 억지로 나오지 않게 물이 스스로 자리를 잡게 기다렸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를 들면 눈에 흔들린다. 흔들리면 손이 망가진다. 나는 내가 아니라 탕을 바라봤다. 결과는 너무도 분명했다. 시험을 보던 이들 중 위장병으로 며칠을 제대로 못 넘기던 사람이 먼저 한 모금 마시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 하나가 모든 소문을 잠재웠다. 이건 약이 아니라 속을 눕히는 물이다.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렸고 그 중얼거림이 파문처럼 번졌다. 바로 그 순간 나를 비웃던 눈들이 바뀌었다. 처음엔 경멸이었고 다음엔 경계였고 마지막엔 탐욕이었다. 탐욕은 칭찬으로 가장하고 다가온다. 누가 가르쳤느냐, 어느 집안 비방이냐, 비법이 무엇이냐. 나는 그 질문들이 칭찬이 아니라 내 손을 빼앗으려는 손길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탐욕을 가장 빠르게 감지한 사람이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한양에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만든 판은 여기까지 뻗어 있었다. 내가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버티는 법이었다. 나는 비법을 팔지 않았다. 화려한 말로 포장하지도 않았다. 대신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대답했다. 기본대로 했습니다.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참교육이었다. 너희는 기본을 잃었기 때문에 내게 밀리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 기본은 누구나 안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지키지 못하니까. 그날 이후부터 내 운명은 가속이 붙었다. 왕실에서 내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내 손이 닿는 곳마다 살았다는 말이 생겼다. 나는 떠돌이 시절처럼 밥 한 술에 목숨이 걸린 사람들을 매일 봤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내가 만든 다림이 소문이 아니라 기록이 되었다. 기록이 되면 누명은 힘을 잃는다. 누명이 힘을 잃는 순간 내가 관아에서 뒤집었었던 도둑의 낙인도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이 따라왔다. 뿐은 내가 원한 게 아니었지만 세상은 살리는 손에게 값을 치르는 법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손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말을 실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한양의 부가 아니라 고향 약방의 한 사람에게 묶여 있었다. 시어머니. 곤장을 대신 맞아 내 이름을 지켜준 사람. 내가 왕실에서 인정받을수록 그분의 상처가 자꾸 떠올랐다. 내가 여기서 잘 될수록 그분이 맞은 곤장이 값이 된다. 그 생각 하나로 나는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온다. 왕실에서 내려오는 포상과 함께 원한 곳에 상을 내리라는 말이 떨어진다. 그 상이 어디로 향할지는 내 마음이 이미 정해두었다. 다음 단계에서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더 이상 떠돌이로가 아니라 왕실의 이름을 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마지막 사이다가 완성된다. 나를 도둑으로 몰던 마을 사람들, 나를 짐으로 취급하던 약방 사람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등을 비웃던 자들 앞에서 누가 진짜 사람을 볼 줄 알았는지, 누가 진짜 도둑이었는지
누가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되는 순간이 온다. 시어머니가 맞은 곤장 하나가 결국 어떤 부로 돌아와 누구의 얼굴을 붉게 만드는지. 그 통쾌한 마무리를 위해 이제 나는 고향 대문을 다시 밟게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일부러 비단 옷을 입지 않았다. 궁에서 내려준 옷은 곱고 따뜻했지만 내가 그 옷을 걸치는 순간 사람들의 눈은 내 손이 아니라 옷자락만 쫓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손이 누구 덕에 살아남았는지 그걸 끝까지 지키고 싶었다. 대신 품에는 왕실의 인장이 찍힌 문서와 약방 이름이 적힌 포상 목록을 넣었다. 돈자루도 있었다. 금운이란 게 원래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민낯을 드러내는 물건이니까. 그 민낯을 오늘 내가 직접 보려 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다. 떠돌이였던 내가 돌아올 리 없다고 믿던 눈들이 내 얼굴을 보고도 한참을 못 믿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며 소리쳤다. 저거 그때 곤장대 앞에 묶였던 그 떠돌이 아니냐?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이 한꺼번에 살아났다. 어제까진 모르는 척하던 이들이 오늘은 다 아는 척했다. 내게 돌 던지던 손이 이제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잡아주면 사람들은 원래 우리도 도와줬다고 말할 테니까. 내 기억 속에서 그들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다. 내 편은 오직 한 사람, 곤장 대신 맞고 나를 거둔 시어머니뿐이었다. 약방 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한동안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문턱은 내게 광보다 어두웠고 곤장대보다 무거웠다. 내 인생이 거기서 부서질 뻔했고 동시에 거기서 다시 붙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방 사람들은 숨부터 삼켰다. 며느리가 끌려가고 난 뒤 약방이 어떤 꼴이 되었는지 나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사람의 욕심이 만든 소란이 사라지면 집은 조용해지지만 그 조용함엔 늘 부끄러움이 남는다. 마당 한쪽엔 예전처럼 장작더미가 있었고 약탕방 굴뚝은 여전히 연기를 뿜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눈빛엔 예전 같은 기세가 없었다. 그들은 내가 가져온 문서를 보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나는 돌아온 손님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를 꺼내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안채에서 나오지 않았다. 일부러 늦게 나온 게 아니라 아마도 내 발소리를 듣고도 바로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곤장을 맞았던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몸보다 마음이 더 먼저 늙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안채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그때 안주머니에서 돈자루를 꺼내 마루에 올려놓았다. 금속이 나무에 닿는 둔탁한 소리 하나로 마당의 공기가 또 한 번 바뀌었다. 사람들의 눈동자가 돈자루로 쏠렸다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다. 떠돌이였던 내가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난 얼굴들이었다. 이제부터는 이 마을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뻔했다. 부자 앞에서 사람들은 착해지고 약자 앞에서 사람들은 잔인해진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왔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고 걸음도 예전만 못했다. 그런데도 눈빛만은 여전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내 목구멍이 먼저 뜨거워졌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이번엔 떠돌이의 습관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사람의 절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게 다가와 나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그대로 바라봤다. 궁에서 많은 칭찬을 들어도 내 손은 여전히 거칠었다. 그 거친 손이 내 자랑이 된 날이었다. 나는 왕실 문서를 펼쳐 시어머니 앞으로 내밀었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이도 알아볼 수 있게 붉은 인장이 찍힌 부분을 위로 올려놓았다. 그 문서에는 내 발탁과 포상, 그리고 고을의 역병을 막는데 크게 공이 있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마당의 사람들 얼굴이 더 하얘졌다. 어제까지 나를 도둑으로 부르던 혀가 오늘은 왕실의 글 앞에서 말을 잃었다. 나는 그들의 침묵이 시원했다. 참교육은 고함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완성되는 법이니까.
그리고 나는 가장 통쾌한 한 수를 꺼냈다. 이 포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돈자루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다. 곤장 대신 맞으신 값입니다.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다. 떠돌이가 부자가 되어 돌아와 돈을 자기 집안에 뿌리는 장면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에게만 돈을 주었다. 그게 마을 사람들에겐 더 아픈 참교육이었다. 그들은 내게 친한 척하면 떡고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나는 그 계산을 단숨에 끊어버렸다. 사람을 살린 건 내 손이지만 내 손을 살린 건 시어머니의 등입니다. 이 말 한 줄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붉어졌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오늘 들고 온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래도 다 지난 일인데 같은 말을 꺼내려 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정면으로 보았다. 그리고 아주 담담히 말했지요. 지난 일이라면 왜 그날 너희는 내 등을 비웃었느냐. 대사는 짧았지만 그 말이 마당 전체를 눌렀다. 그 누구도 대꾸하지 못했다. 곤장을 맞은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비웃은 사람이 진짜 아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는 그걸 보며 속이 뻥 뚫렸다. 며느리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키운 마을의 비열함까지 한 번에 꿰뚫는 말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약탕방으로 들어갔다. 떠돌이 시절 내 밤이 시작되던 곳, 내 손이 들켜도 멈추지 못했던 곳. 나는 시어머니와 약방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약을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단순한 다림을 올렸다. 불과 물 그리고 기다림. 그 한 그릇을 시어머니가 입술에 대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가가 떨렸다. 그 떨림이 내게는 왕실의 칭찬보다 더 큰 상이었다. 시어머니가 내 다림을 삼키고 아주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 하나로 나는 알았다. 내 인생이 이제야 제대로 집에 도착했다는 걸. 며칠 뒤 약방은 달라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댔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못했다. 기록이 남고 증거가 남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혼자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양으로 다시 올라가야 했다. 하지만 떠나는 날 내 마음은 예전처럼 비지 않았다. 떠돌이는 어디로 가도 비었는데 이제 나는 한 곳이 채워져 있었다. 내가 돌아올 곳, 내가 갚아야 할 은혜,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원칙. 그리고 이것이 내가 얻은 마지막 결말이었다. 떠돌이였던 나는 누명을 벗고 왕실에 발탁되어 부자가 되었지만 그 부의 끝은 내 것이 아니라 곤장 맞은 시어머니의 등이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이 사람을 살릴 때까지 조용히 판을 만들고 거짓을 가장 통쾌한 순간에 무너뜨렸다. 세상은 겉을 보고 사람을 버렸지만 시어머니는 손 하나를 보고 사람을 살렸다. 그 차이가 내 인생을 갈랐고 그날 이후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같은 선택을 하기로 했다. 누군가를 살릴 손이 보이면 나는 먼저 그 손의 이름부터 지켜줄 것이다.